청송그룹 총괄 대표이사 사무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강태준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무채색의 효율과 냉정한 계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대표님, 방금 사모님께서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김 비서의 담담한 보고에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그래서 얼마를 원한다고 하던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관심도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에게 윤서아는 3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늘 조용했고 그림자처럼 존재감이 없었으며 가끔씩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 외에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여자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혼만은 안 된다고 눈물로 애원하던 그녀였다.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것은 분명 더 큰 대가를 원하기 때문일 터였다. 아닙니다. 사모님께서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김 비서의 대답에 태준은 처음으로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그 여자가, 네. 심지어 선대 회장님께서 사모님께 개인적으로 증여하셨던 청송바이오 지분 10%마저 아무런 조건 없이 대표님께 양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관련 서류입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낚아챘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흑백의 활자 위를 빠르게 훑었다. 지분 전액 무상 양도, 윤서아의 자필 서명까지 완벽했다. 청송바이오는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그 지분 가치는 어림잡아 수천억 원에 달했다.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했다고 굳게 믿었던 여자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무슨 꿍꿍이지. 태준의 입에서 차가운 의심이 흘러나왔다. 윤서아, 몰락한 명문가의 딸.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파산 직전이었고 그녀는 마치 팔려오듯 이 집에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침착함과 총명함을 높이 샀지만 태준의 눈에 그녀는 그저 돈에 팔려온 사랑하는 여자 한지수를 밀어내고 제자리를 차지한 파렴치한에 불과했다. 3년 전 결혼식 전날 밤 그는 그녀에게 경고했었다. 내 마음속에는 지수 씨밖에 없어. 당신이 원하는 건 돈일 테니 원하는 만큼 주지. 하지만 내 아내로서 어떤 기대도 하지 마. 당신은 그저 이 집의 장식품일 뿐이야. 그녀는 그때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 후로 3년간 그녀는 정말 장식품처럼 살았다. 그는 매일 밤 해외에 있는 한지수를 그리워하며 술에 취했고 그 분노를 서아에게 풀었다. 일부러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녀의 앞에서 지수와 다정하게 통화했으며 때로는 거친 말로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그의 학대를 견뎌냈다. 그것이 그녀가 돈을 위해 치르는 대가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연극이겠지. 청송그룹의 경영권이라도 노리는 건가 가소로운 년.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김 비서 이혼 절차는 일단 보류해. 그 여자가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테니 당분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알겠습니다, 대표님. 태준은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온 한지수의 사진이 떠 있었다. 3년 전 집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그를 떠나야 했던 그녀. 그의 유일한 사랑. 이제 그녀가 돌아왔으니 윤서아라는 장애물은 하루빨리 치워버려야 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심은 그 계획에 생긴 작은 변수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같은 시각 윤서아는 3년간 살았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었던 거대한 저택의 드레스룸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의 짐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3년간 입었던 화려한 옷과 보석들은 모두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그녀가 가져가는 것은 낡은 책 몇 권과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펜던트 목걸이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한 방울 없이 평온했다. 어젯밤 태준에게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매달렸던 여자는 더 이상 없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지옥이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희망을 가졌었다. 정략 결혼이었지만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 그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태준이 저 녀석이 지금은 철이 없지만 속은 깊은 아이란다. 네가 옆에서 잘 보듬어 주렴. 너라면 할 수 있을 게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녀는 노력했다. 그의 식성을 파악하고 그의 건강을 챙겼으며 그의 모든 모욕과 냉대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지수라는 견고한 성이 있었고 그 성벽은 3년 내내 단 한 뼘의 틈도 보여주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어젯밤이었다. 한지수의 귀국 소식을 들은 태준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술에 취해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한지수로 착각했다. 지수야, 보고 싶었어. 왜 날 떠났어? 왜?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지수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서아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3년간의 노력이, 희망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결코 한지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은 그저 대체품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날이 밝자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수천억의 집은 그녀에게는 휴지 조각과도 같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으니까. 아가씨, 정말 이대로 나가시게요.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해온 박 집사가 안타까운 얼굴로 물었다. 네, 아주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사모님께서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데. 대표님은 너무하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서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체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자의 고요한 결의처럼 보였다. 그녀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아버지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소아야, 너 강서방한테 얘기는 해봤니? 우리 회사 이번 달 어음 막지 못하면 정말 부도야.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아버지, 저 태준 씨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이혼 이 미친년아,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네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살린 딸인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해. 당장 강서방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어떻게든 투자를 받아내란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회사 걱정뿐이었다. 서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도구였다. 아버지에게는 회사를 살릴 도구였고 태준에게는 할아버지를 만족시킬 도구였다. 이제 더는 그렇게 못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10년 넘게 저장되어 있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소록에서 삭제했다. 이제 정말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작고 낡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결혼 전 그녀가 혼자 살던 곳이었다. 3년간 비어 있었지만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었다. 언젠가 돌아올 곳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했기 때문일까. 먼지 쌓인 방에 들어선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와 지난 3년간의 묵은 감정들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암호화된 폴더를 열었다. 폴더 안에는 수백 개의 연구 노트와 논문, 그리고 복잡한 화학식들이 가득했다. 화면에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이 떠올랐다. 엘리지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천재 화학자. 불치병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연 획기적인 생화학 특허 기술의 창시자. 하메.
지난 3년간 윤서아는 강태준의 아내라는 허울 속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다. 사랑의 모든 것을 걸었기에 자신의 꿈과 재능을 기꺼이 묻어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윤서아. 아니, 엘리시아. 그녀의 눈이 총명하고 날카로운 빛을 되찾았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딸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바이오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동안 강태준은 그녀가 떠난 텅 빈 저택에서 불쾌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의 부재는 예상외로 크게 느껴졌다. 늘 그 자리에 있던 그림자가 사라지자 집 전체가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갔단 말인가? 네, 대표님. 입고 있던 옷과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태준의 미간이 더욱 좁아졌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대체 왜 그와의 결혼을 견뎌냈단 말인가? 그녀의 그 순종적인 태도는, 그 지루한 인내는 다 무엇이었단 말인가? 태준은 처음으로 윤서아라는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며칠 후 윤서아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밤을 새워 사업 계획서를 다듬고 있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잠자는 것도 잊은 그녀의 지적인 얼굴을 비추었다. 3년간 억눌려왔던 그녀의 진짜 모습, 세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로서의 면모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아버지 윤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다급했다. 서아야, 나다. 지금 당장 청송그룹으로 좀 와줘야겠다. 우리 회사 사활이 걸린 문제야. 제발 아빠 한 번만 살려다오. 서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결코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둘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싸구려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이것이 아버지와 엮이는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며 청송그룹의 대표이사 사무실은 여전히 숨막히는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윤 회장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고, 강태준은 마치 왕좌에 앉은 군주처럼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지만 태준이 절차를 보류시킨 탓에 그들의 법적인 관계는 아직 부부였다. 태준은 이것을 그녀의 진짜 속내를 시험할 기회라고 여겼다. 그래서 300억 원의 긴급 자금이 필요하시다. 태준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네, 강서방. 아니, 강 대표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윤 회장은 비굴하게 애원했다. 태준은 그를 무시하고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빌려줄 수 있습니다. 태준의 말에 윤 회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제 돈은 공짜가 아닙니다. 윤 회장님,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제가 원하는 대가는 당신 따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아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큰 키가 그녀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무릎 꿇어, 윤서아.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자리에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 당신 아버지의 그 볼품없는 회사를 살려달라고. 그럼 300억을 주지. 사무실 안에 팽팽한 정적이 흘렀다. 윤 회장은 차마 딸에게 그런 굴욕을 강요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은 간절하게 서아를 향해 있었다. 제발 제발 부탁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서아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아버지에 대한 경멸, 남편에 대한 증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그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 회사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실직, 그들의 가정이 무너질 모습,
그녀의 마지막 남은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굴욕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떤 감정도 싣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태주는 무릎 꿇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비틀린 승리감.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실망감이 가슴을 쳤다. 그는 그녀가 저항하길 바랐다. 소리치고 자신의 뺨이라도 때리길 바랐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모습은 그가 알던 혹은 알고 싶었던 윤서아가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 노크도 없이 사무실 문이 열렸다. 천사 같은 흰색 원피스를 입은 한지수가 완벽한 타이밍에 등장했다. 어머, 태준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아 씨, 왜 바닥에...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녀의 눈은 무릎 꿇은 서아를 보며 희열에 차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며칠 후 서아는 개인 서류 몇 가지를 챙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청송그룹을 방문했다. 그녀가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우연히도 한지수가 여러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서아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다가왔다. 서아 씨, 마침 잘 왔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금방 가봐야 해서요. 서아가 정중히 거절하는 순간 지수는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실수로 서아의 손등에 쏟았다. 어머,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가 너무 부주의했네요. 그런데 서아 씨도 조심해야죠. 이런 비싼 옷이나 물건들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지수는 호들갑을 떨며 사과했지만 그 말 속에는 서아의 출신과 처지를 비웃는 교묘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주변의 직원들은 애써 웃음을 참으며 킥킥거렸다. 총수의 전처는 역시 촌스럽다. 한지수님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가 찬물에 손을 씻었다. 붉게 달아오른 손등보다 마음이 더 쓰라렸다. 서류를 챙겨 건물을 나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시련은 계속되었다. 함께 탄 여직원 2명이 그녀가 없는 사람인 양대놓고 험담을 시작했다. 봤어. 아까 로비에서 완전 굴욕 아니야.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버지 회사 살리려고 대표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대. 진짜 비참하다. 그러게. 그러니 강 대표님이 이혼하려 하지. 한지수 씨 같은 분이 진짜 안주인감이지. 땡.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서아는 먼저 내렸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안에 2 여직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직원들은 하던 말을 멈추고 흠칫 놀랐다. 그들은 그녀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서아의 눈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단 차갑고 날카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희생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여왕의 눈빛이었다. 즐거운 대화 시간이었길 바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들이 방금 입에 올린 이름들 잘 기억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머지않아 그 이름들 앞에 당신들이 일자리를 구걸하게 될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뒤돌아섰다. 꼿꼿한 허리 당당한 걸음걸이.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유순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날 밤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서아는 분노와 굴욕감을 차가운 결단력으로 벼려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사업 계획서와 연구 노트를 보았다. 그녀가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녀만의 왕국이었다. 이제 그 왕국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수신인은 박진우였다.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해온 유일한 친구이자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촉망받는 벤처 투자자였다. 진우야, 나 서아야.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화야, 이게 얼마만이야? 한국에는 언제 온 거야? 얘기하자면 길어. 진우야, 내 도움이 필요해.
내가 예전에 너한테 말했던 프로젝트 기억나? 물론이지. 세포 재생 촉진하는 그 신물질. 그거 어떻게 됐어? 너 완전 노벨 상감이라고 했잖아. 상용화 준비가 끝났어. 이제 세상을 바꿀 시간이야. 서아의 목소리에 실린 비장한 결의에 진우의 목소리도 진지해졌다. 무슨 일 있었구나. 목소리가 예전이랑 달라. 좋아.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도와줄게. 그래서 계획이 뭔데? 서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불빛의 숲에서 그녀를 짓밟았던 이들이 웃고 있을 터였다. 전쟁을 시작할 거야. 게임의 룰은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체스판 위에 졸주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판을 뒤엎을 플레이어였다. 몇 주 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 간문을 연 엘리시아 바이오 엘리시아 비어, 이 세련된 사무실 안은 조용한 흥분으로 가득했다. 국내외 유수기업에서 스카우트된 석학급 연구원 10여 명이 지금껏 코드네임으로만 알려졌던 그들의 신비로운 리더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저희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장본인 엘리시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박진우가 말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닌 실리콘밸리가 주목하는 젊은 벤처 투자자였다. 연구원들의 시선이 모두 사무실 문으로 쏠렸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교수나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의 기업가를 상상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선 것은 윤서아였다. 단정한 비즈니스 슈트,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지성과 고요한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3년간 죽은 듯이 숨겨왔던 그녀의 본 모습이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저렇게 젊은 여자가 세상을 바꿀 신기술을 개발한 전설적인 과학자 엘리시아라고. 안녕하십니까. 엘리시아 바이오의 설립자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 윤서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휘어잡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경쟁 제약사에서 막대한 연봉을 받고 이적해온 한 노장 연구원이 노골적으로 그녀의 권위에 도전했다. 실례지만 윤서아 대표님, 수조 원이 걸린 이 프로젝트를 이끌기에 대표님은 너무 젊으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믿고 따를 만한 대표님의 실력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무례한 질문이었지만 그것은 회의실에 있는 모두가 품고 있던 의문이기도 했다. 서아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그녀는 막힘없이 기억에만 의지하여 복잡한 유기분자 구조식을 그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몇 주간 연구팀 전체가 매달려도 풀지 못했던 신물질 합성 과정의 결정적인 난관에 대한 해답이었다. 그녀는 분자식을 완성한 뒤 질문을 던졌던 노장 연구원을 돌아보았다. 박사님께서 3년 전에 발표하신 논문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구조 분석 과정에서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더군요.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서아는 그가 발표했던 논문의 핵심 이론을 지적하며 자신이 방금 그려낸 공식이 그 오류를 어떻게 완벽하게 보완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회의실은 경악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노장 연구원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자신의 연구 인생 최대의 성과물에 담긴 오류를 저 젊은 여자가 한눈에 꿰뚫어 본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대표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엘리시아는 진짜였고 그녀는 상상 이상의 천재였다. 연구원들의 눈빛은 이제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청송그룹 본사, 강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지수와 그녀의 아버지인 한 회장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저희 청송의 자본력과 한미제약의 기술력이 만났으니 안티에이징 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태준이 말했다. 그는 한지수의 가족이 운영하는 중견제약사와 손을 잡고 야심찬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적인 결정이었지만 실은 지수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다 태준 씨 덕분이에요. 태준 씨가 아니었다면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한지수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태준의 팔에 매달렸다. 그녀는 유능한 파트너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청송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던 그때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긴급 속보입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태준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방금 막 시작된 한 신생 기업의 기술 발표회 생중계 영상이 떠 있었다. 혁신적인 세포 재생 기술 공개, 엘리시아 바이오, 인류 노화의 비밀을 풀다. 영상의 헤드라인을 본 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발표회 단상에선 젊은 CEO 박진호는 엘리시아 바이오가 개발한 신기술이 기존의 안티에이징 기술보다 최소 10배 이상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청송과 한미제약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신약은 출시되기도 전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리는 셈이었다. 대체 엘리시아가 누군데 감히 우리 앞길을 막아? 태준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는 즉시 조사를 명령했다. 그때 박진우가 무대 위에서 회사의 창립자이자 핵심 연구자를 소개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한 저희 회사의 설립자 엘리시아, 윤서아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카메라가 단상에 오르는 한 여인을 비추었다. 자신감 넘치고 힘있고 지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여자. 그가 알던 유순하고 그림자 같던 아내와는 전혀 다른 사람. 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불신 분노, 그리고 아주 기묘한 낯선 종류의 감탄이 그의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윤서아가 그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조용한 여자가 세상을 뒤흔들 천재 과학자 엘리시아라고. 지난 3년간 그는 거대한 연극의 관객이자 가장 어리석은 바보였다는 생각에 치욕감이 밀려왔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경쟁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모욕이자 정면 도전이었다. 저 여자를 반드시 내 발 아래 꿇게 만들겠어. 그의 눈이 이글거렸다. 한편 엘리시아 바이오의 사무실. 서아와 진우는 청송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해냈어. 서아야, 우리가 제대로 한 방 먹였다고. 진우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러나 서아는 침착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우야. 강태준은 이대로 물러설 남자가 아니야.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올 거야. 이제부터 진짜 전쟁 준비를 해야 해. 그녀의 말대로였다. 서아는 단순히 우월한 기술만 공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핵심 원료 공급처와 독점 계약을 맺어 청송의 공급망을 차단해 놓았다. 자신의 핵심 기술 주변에 수십 개의 특허 함정을 파놓아 경쟁사들이 법적으로 유사 기술을 개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사랑에 실패한 아내가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는 치밀한 전략가였다. 그날 밤 태준은 불 꺼진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김 비서가 보고한 엘리시아 바이오의 전략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그는 마지못해 인정해야 했다. 자신의 상대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화면에 떠 있는 서아의 기자회견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그가 전혀 모르는 낯선 여자였다. 자신감 넘치고 강력하고 도전적인 여자. 윤서아. 그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제대로 발음했다. 네가 어떤 여자인지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알아보지.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그의 승부욕이 처음으로 아내였던 그 여자를 향해 잔인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전쟁 지휘본부와 같았다. 청송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인 긴급 회의에서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엘리시아 바이오는 단순한 경쟁사가 아니다. 우리 청송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다. 시장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려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는 다각적인 공격 계획을 지시했다. 첫째, 청송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원료 공급 업체들을 압박하여 엘리시아 바이오우와의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 것. 둘째,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엘리시아 바이오의 핵심 연구 인력을 빼내올 것. 셋째, 언론을 이용해 신생 기업의 기술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일 것. 강태준이 늘 사용해왔던 거대 자본과 권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방식이었다. 그의 선전포고는 즉시 엘리시아 바이오의 파장을 일으켰다. 핵심 원료를 공급하기로 했던 국내 최대의 화학업체가 갑작스럽게 계약을 취소했다. 신입 연구원 2명이 청송그룹의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안에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작은 사무실 안은 불안감으로 술렁였다. 하지만 윤수아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강태준의 방식은 예측 가능해요. 언제나 힘으로 밀어붙이죠. 그녀는 불안해하는 팀원들 앞에서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는 단순히 방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원료 공급 문제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는 이미 몇 달 전 제3의 법인 명의로 유럽의 바이오 원료 회사와 비밀리에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두었습니다. 품질은 더 뛰어나고 가격은 더 저렴하죠. 인력 유출 문제는 떠나고 싶은 사람은 잡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던 두 연구원을 직접 면담했다. 그녀는 돈이 아닌 비전을 이야기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달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존중해 주었다. 결국 두 연구원은 떠났지만 남은 팀원들의 결속력과 충성심은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들은 돈이 아닌 엘리시아라는 천재 과학자의 꿈을 따르기로 선택한 이들이었다. 언론 플레이는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서한은 청송이 퍼뜨린 악의적인 루머에 변명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국내외 최고 권위의 규제기관 관계자들과 환자 단체들을 초청하여 기술의 안전성과 효능을 실시간으로 증명하는 공개 시연회를 열었다. 투명하고 정직한 그녀의 방식은 오히려 대중의 신뢰를 폭발적으로 얻는 계기가 되었다. 청송의 네거티브 캠페인은 순식간에 역풍을 맞았다. 강태준은 분노했다. 그의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윤수아는 그의 모든 공격을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게 막아내거나 오히려 역습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유럽 공급 업체를 인수하려고 시도했지만 서한은 그들에게 회사 지분 참여를 제안하며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그는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지만 서한은 그의 프로젝트보다 앞선 날짜에 등록된 자신의 원천 특허 자료들을 공개하며 그를 바보로 만들었다.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청송이 밀리고 있었다. 태준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밤낮으로 윤수아의 전략을 분석했다. 그녀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 애썼다. 그러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수아라는 여자로 가득 차게 되었다.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산업계의 가장 큰 행사인 연례 비즈니스 갈라. 강태준과 윤수아는 각자의 파트너와 함께 행사장에 나타났다. 태준의 옆에는 보석처럼 화려한 한지수가, 서아의 옆에는 든든한 기사처럼 박진우가 서 있었다. 그들은 행사 내내 서로를 의식적으로 무시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다. 한지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태준의 시선이 서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졌다. 오늘의 윤서아는 그녀가 알던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과 유창한 외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비전을 설파하는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과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좌절감과 질투심에 휩싸인 태준은 평소답지 않게 독한 술을 영어프 마셨다. 그리고 그는 인적이 드문 테라스에서 혼자 바람을 쐬고 있는 서아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축하해. 당신이 이겼군. 그의 목소리에는 술 기운과 함께 짙은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아주 즐겁겠어.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니 이게 당신이 원했던 그림인가? 지난 3년간 내가 당신에게 했던 짓에 대한 통쾌한 복수극, 뭐 그런 건가? 서하는 그를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건 당신에 대한 복수가 아니에요, 강태준 씨. 당신은 그저 내 연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을 뿐이에요. 그 어떤 욕설보다도 그녀의 무관심이 그의 자존심을 더 깊이 후벼 팠다.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분노와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절박함으로 이글거렸다. 교짓말하지 마. 당신이 이러는 건 나 때문이야. 나를 가질 수 없어. 허수여. 나를 증오해서. 그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굳게 닫혀있던 무의식의 빗장이 풀려버렸다. 온종길 머릿속에서 당신이 떠나질 않아, 서아야. 왜 내 집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내 머릿속에서도 좀 사라져주지 않는 거냐고. 서아야. 지수가 아니라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증오와 집착으로 뒤섞인 외침이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 윤서아를 향한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태주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는 순간적으로 술이 깨는 듯 했다. 3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져 그 아래의 혼란스러운 집착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다. 서아는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박진우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무세운 문제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아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분명했다. 한지수 역시 놀라 달려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태준의 팔을 붙잡았다. 태준 씨 괜찮아요. 너무 취했어요. 서아는 지수에게 이끌려 비틀거리며 멀어지는 태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그녀는 이 전쟁이 순수한 비즈니스 싸움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의 증오는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집착은,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쟁터였다. 그녀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일 뿐이었다. 강태준과의 대치 이후 윤서아의 마음은 폭풍이 휩쓸고 간 자작나무 숲처럼 고요하면서도 어지러웠다. 그의 술 취한 고백, 서아야 라고 불렀던 그 절박한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는 잔상처럼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오래된 싸움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서아는 오피스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대 시절 그녀와 활짝 웃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화학계의 촉망받는 연구원이자 성공한 화학연구기업의 대표였다. 공식적인 사인은 10년 전 실험실 장비 결함으로 인한 폭발사고. 하지만 서아는 언제나 그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사고가 있기 바로 전날 밤 부모님이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던 희미한 기억 때문이었다. 너무 어렸고 너무 슬펐어. 그때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다음 날 그녀는 박진우를 만났다. 그녀는 처음으로 친구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심을 털어놓았다. 뭔가 이상해, 진우야.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너무나도 빨리 모든 것을 정리했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언제나 그녀의 편이었던 진우는 그녀의 직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미제 사건 해결 전문가로 유명한 전직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을 사설 조사원으로 고용했다. 그들의 목표는 10년 동안 단순 사고라는 이름으로 먼지 속에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한편 한지수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다. 갈라 행사 이후 강태준은 눈에 띄게 변했다. 그는 여전히 윤서아의 엘리시아 바이오를 공격했지만 그 공격에는
이전의 냉철함 대신 혼란스러운 집착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태준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비즈니스로는 천재인 윤서아를 이길 수 없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녀의 사적인 과거를 파헤쳐 제기할 수 없는 스캔들을 터뜨리는 것. 그녀 역시 뒷세계에서 더러운 일을 처리하기로 유명한 흥신소를 고용했다. 그 여자의 모든 걸 알아내. 학창시절 친구 과거의 연인 사소한 실수 하나까지도. 내가 그 여자를 무너뜨릴 무기가 될 만한 거라면 뭐든지. 두 개의 보이지 않는 조사가 과거라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서아가 고용한 조사원은 가장 먼저 10년 전 사고 기록부터 파헤쳤다. 경찰의 수사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부실했다. 현장 감식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사건은 너무나도 성급하게 장비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종결되었다. 당시 사건의 유일한 참고인이자 최대 피해자는 아내를 잃고 시리에 빠진 윤 회장이었다. 조사원은 곧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서아 어머니 소유였던 유망한 화학연구기업이 그녀가 사망한 지 단 석 달 만에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윤 회장의 건설회사로 흡수 합병된 것이었다. 재무기록은 엉망이었고 무언가 거대한 비리의 냄새가 났다. 진우는 금융계의 인맥을 통해 당시의 회계장부를 비밀리에 입수했다. 며칠간의 밤샘 분석 끝에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 서아 어머니의 회사에서 거액의 자금이 윤 회장이 관리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된 기록이었다. 완벽한 횡령의 증거. 동기가 명확해졌다. 그는 아내의 회사를 거덜내고 있었고 아내가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투었다.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사고로 죽었다.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이제는 서서히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시각 강태준은 지독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엘리시아 바이오를 무너뜨릴 전략을 짜야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테라스에서 마주했던 서아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온 서아야라는 이름으로 가득했다. 술김에 나온 실수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 이름은 더욱 선명하게 그의 의식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아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집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3년 전 결혼식 영상을 밤새도록 돌려보았다. 무표정하게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여자. 그때는 몰랐던 그녀의 눈 속에 숨겨져 있던 깊은 슬픔을 그는 이제야 보았다. 김 비서는 나날이 예민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해가는 상사를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태준은 엘리시아 바이오의 사업 동향뿐만 아니라 윤서아의 개인적인 스케줄까지 매시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집착은 이제 위험한 수위에 이르고 있었다. 한지수의 흥신소는 마침내 무기를 찾아냈다. 윤서아의 과거는 지독할 정도로 깨끗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아의 대학 시절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다가 그녀에게 발각되어 퇴학당한 한 연구원을 찾아냈다. 그 남자는 서아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지수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녀는 그 연구원을 만나 거액의 돈과 함께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였다. 당신이 억울하게 쫓겨난 건 윤서아가 당신의 연구 결과를 훔치기 위해서였어요. 엘리시아 바이오의 핵심 기술 그거 사실 당신 거잖아요. 내가 되찾아 줄게요. 진실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그럴듯한 거짓말이었다. 특히 그 거짓말이 내부 고발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면 서아와 진우는 다음 목표를 정했다. 10년 전 사고 현장의 안전점검 보고서에 최종 사인을 했던 소방안전 책임자를 찾는 것이었다. 그가 뇌물을 받았거나 협박을 당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리고 같은 시간 한지수는 원한에 찬 연구원에게 돈다발을 건네며 다가올 국제바이오 학회에서 윤서아를 기술 도둑으로 매장시킬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두 개의 전쟁, 즉 서아의 개인적인 전쟁과 비즈니스 전쟁이
이제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충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아는 다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옆에 선 아버지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이제 그 미소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깊은 슬픔과 함께 차가운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가 믿었던 아버지, 사랑했던 가족의 기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는 여정은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의 괴물과 맞서 싸워야 하는 잔인한 전쟁이 되어버렸다.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한 윤 회장은 뱀처럼 교활한 한지수의 제안을 덥석 물었다. 딸의 몰락과 자신의 생존을 맞바꾸는 악마와의 거래였다. 내 딸 자식은 내가 가장 잘 알지. 그 아이의 가장 큰 약점은 자부심이야. 과학자로서의 명예에 흠집이 나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게야. 윤 회장은 서아를 무너뜨릴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는 청송그룹에서 빼돌린 내부 연구 자료들을 한지수에게 넘겼다. 한지수는 그것들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마치 청송의 프로젝트가 엘리시아 바이오보다 훨씬 앞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윤서아를 공개적으로 처형할 무대만이 남아 있었다. 그 무대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바이오 과학 심포지엄이었다. 전 세계의 석학들과 투자자 언론이 주목하는 업계 최대의 행사였다. 엘리시아 바이오는 혜성처럼 등장한 신기술 덕분에 신생 기업으로서는 파격적으로 기조 발표 연사로 초청받았다. 서아의 연구 성과가 전 세계에 공인받는 최고의 명예가 될 자리였다. 단상 위에 선 서아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딸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에 선 눈부신 과학자였다. 그녀는 열정과 명료함으로 자신의 연구를 발표했다. 복잡한 세포 재생의 메커니즘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그녀의 모습에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객석에서는 감탄과 찬사가 쏟아졌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터였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청송한미 합작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한지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윤서아 박사님의 훌륭한 발표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달콤한 미소로 운을 뗐다. 하지만 박사님의 혁신적인 기술을 들으면서 저희 청송그룹이 지난 5년간 극비리에 진행해온 프로젝트와 몇 가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들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지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메인 스크린에 띄웠다. 윤 회장이 넘겨준 내부 자료를 조작한 연구 노트 날짜가 바뀐 데이터 로그 교묘하게 편집된 타임라인. 모든 자료는 청송의 연구가 엘리시아 바이오가 설립되기도 전에 시작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 한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과거 윤서아 박사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던 최민석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지난번 한지수에게 매수되었던 원한에 찬 연구원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고뇌의 찬 표정으로 지수가 써준 대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대학 시절 서아와 함께 연구팀에 있었으며 엘리시아 바이오 기술의 기초가 된 아이디어와 데이터는 사실 자신이 고안한 것이었으나 서아가 그것을 훔쳐서 회사를 차렸다고 주장했다. 동료에 대한 의리 때문에 침묵해왔지만 더 이상 그녀가 과학계 전체를 기만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심포지엄은 순식간에 청문회장으로 변했다. 감탄의 시선은 의심과 비난의 시선으로 바뀌었다. 기자들이 서아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윤서아 박사 기술 도용이 사실입니까? 이 유사성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서아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너무나도 뻔뻔하고 치밀한 거짓말의 공세 앞에서 그녀의 해명은 힘을 잃었다. 그녀는 전 세계의 동료들과 언론 앞에서 하루아침에 천재 과학자에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추락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기뻐해야 마땅했다. 그의 라이벌이 몰락하고 있었다. 한지수가 그를 위해 승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속은 이상하게도 불편했다. 위화감이 느껴졌다. 내용은 완벽해. 한지수가 제시한 증거 자료들, 청송의 내부 양식과 미세하게 다른 데이터 로그 포맷, 그리고 최민석 박사. 태주는 그가 과거 연구 부정으로 해고되었던 것을 기억했다. 사기꾼이었던 자의 말을 천재인 서아가 훔쳤다고 앞뒤가 맞지 않았다. 윤서에 대한 증오심과 그의 날카로운 사업가적 분석력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된 음모였다. 그는 김기태 실장을 호출했다. 오후 스케줄 전부 취소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5년 전 우리 회사 안티에이징 연구 코드네임 프로젝트 피닉스의 원본 서버 로그를 가져와. 어떤 편집도 거치지 않은 원본 그대로. 그리고 최민석 박사의 최근 6개월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누가 그의 계좌에 돈을 넣고 있는지 알아내. 그는 서아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한지수에게조차 이용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아는 텅 빈 컨퍼런스 홀에 홀로 서 있었다. 화려했던 조명은 꺼지고 굴욕의 잔해만이 어둠 속에 남아있었다. 박진우가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어떤 말도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을 바쳐 이룩한 연구와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이 거짓의 거미줄에 걸려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지독한 고독감을 느꼈다. 같은 시각 수 킬로미터 떨어진 천지타워. 강태준은 자신의 모니터에 2개의 데이터를 나란히 띄워놓고 있었다. 한쪽은 한지수가 심포지엄에서 공개한 조작된 증거. 다른 한쪽은 방금 김 비서가 가져온 원본 서버 로그였다. 불일치, 명백한 조작의 흔적, 거짓이었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자신이 경멸하는 저 여자가 거짓의 덫에 걸려 파멸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이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그녀를 구할 것인가? 그리고 그녀를 구한다는 것은 그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감정을 스스로에게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강태준의 밤은 악몽으로 얼룩졌다. 그는 비에 젖은 어두운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저 멀리 익숙한 차 한 대가 위태롭게 미끄러지더니 굉음과 함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찌그러졌다. 윤서아의 차였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가 찌그러진 문을 필사적으로 잡아당겼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창백한 얼굴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장면이 바뀌었다. 차갑고 새하얀 병원 복도. 의사가 비정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망 시각은 세어아야. 그는 자신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가슴을 찢을 듯이 뛰고 있었다. 거대하고 텅 빈 펜트하우스 침실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저 꿈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최근 엘리시아 바이오와의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는 애써 합리화했다. 그는 샤워를 하고 평소처럼 일에 몰두하려 애썼다. 하지만 꿈의 잔상은 지워지지 않았다. 악몽은 매일 밤 그를 찾아왔다. 꿈속의 상황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말은 언제나 같았다. 윤서아가 죽고 그는 혼자 남겨졌다. 그리고 그는 꿈속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상실감에 울부짖었다. 그는 잠드는 것이 두려워졌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자 그의 날카로운 얼굴은 수척해졌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섰다. 한지수는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태준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는 그녀의 걱정을 귀찮다는 듯이 밀어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악몽과 그 악몽의 주인공인 윤서아 생각뿐이었다. 왜 하필 그녀가 죽는 꿈을 꾸는 거지? 그는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지? 어느 잠 못 이루는 밤, 그는 집무실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는 지난 3년을 되돌아보았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그녀를 향한 자신의 잔인함뿐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의 파편들 사이로 그가 애써 무시했던 다른 순간들이 떠올랐다. 야근으로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있을 때 누군가 조용히 놓고 간 꿀물 한 잔. 그의 들쑥날쑥한 식사를 말없이 챙기던 그녀의 모습. 자신이 온갖 모욕을 퍼부을 때조차 증오 대신 깊은 슬픔을 담고 있던 그녀의 눈.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잔인함은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첫사랑 한지수에 대한 완벽한 기억을 위협하는 윤서아라는 여자가 가진 조용한 힘에 대한 두려움. 그녀의 침묵과 인내는 그 어떤 반항보다도 더 강하게 그의 내면을 흔들었다. 후회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심장을 덮쳤다. 그는 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녀를 봐야만 했다. 그는 약속도 없이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판교의 엘리시아 바이오 건물로 향했다. 로비의 직원이 그를 막아섰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밀치고 들어갔다. 마침내 그는 실험실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알던 무채색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 씨, 여긴 어떻게...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CEO 강태준은 그 순간 할 말을 잃은 평범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서툴고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나 증거 자료 봤어. 그는 심포지엄에서 공개되었던 조작된 자료들을 의미했다. 한지수와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누명을 씌운 거 알아. 내가 당신의 누명을 벗겨주겠어. 그는 그녀가 고마워하거나 최소한 안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아는 그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도움, 저는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직접 할 겁니다. 그녀의 단호함에 그는 당황했다. 하지만 나는 미안하오 서아 씨. 미안하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낯설게 튀어나왔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필사적이었다. 내가 다 돌려놓겠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의 말을 들은 서아의 눈에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들의 과거에 대한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마치 잘못 체결한 사업 계약을 재협상하자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지난 3년간 당신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당신은 날 무시한 게 아니에요, 강태준 씨. 당신은 내 존재를 지우려고 했어요. 내 마음과 내 꿈과 내 자존심을 모두 가져가서 가루로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와의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사과는 감사히 받죠. 너무 늦었지만.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사과 제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없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단호하고 파괴적이었다. 당신의 사랑은 너무 값싸요, 강태준 씨.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의 새로운 희망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차가운 실험실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서아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자신의 연구에 몰두했다. 그녀의 세상에서 강태준이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는 홀로 남겨졌다. 후회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이미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강태준의 마음에 내려진 후회의 판결은 그의 모든 행동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윤서아를 적으로서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무고를 증명하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한지수와 윤 회장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한지수의 오만함, 그리고 윤 회장의 탐욕과 비겁함. 김 비서 윤 회장과 한지수가 만날 자리를 주선해 태준은 김 실장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방눈에 띄지 않는 모든 곳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도록. 김 실장은 청송의 정보력을 이용해 청송 이사회가 한지수와의 합작에 회의적이며 모든 법적 책임을 윤 회장에게 떠넘길 수도 있다는 거짓 정보를 윤 회장의 귀에 흘려 넣었다.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진 윤 회장은 즉시 한지수에게 다급하게 만남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났다. 그들의 모든 대화는 태준의 귀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한 대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청송에서 발을 뺀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오. 나 혼자 모든 걸 뒤집어쓰란 말이오. 겁에 질린 윤 회장의 목소리에 한지수는 거만하게 코웃음을 쳤다. 걱정도 많으시네요, 회장님. 태준 씨는 제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리고 회장님 따님은 이제 끝났다고요. 제가 이렇게 판을 깔아줬는데 아직도 불안하세요. 두 사람은 승리를 예감하며 자신들의 추악한 음모를 스스로의 입으로 떠벌리기 시작했다. 증거 조작 최민석 박사 매수.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윤 회장이 엘리시아 바이오의 특허까지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한지수의 약속까지. 대화가 무르익자 술에 취한 윤 회장은 자신의 과거까지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나도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내가 회사 자금에 대해 눈치챘을 때처럼 말이야. 솔직히 그때 그 사고는 나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지. 그것은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고백은 아니었지만 아내의 죽음으로 이득을 보았다는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은 자백이었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다음 날 청송그룹의 긴급 이사회. 한지수와 윤 회장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엘리시아 바이오의 기술 도용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를 결정하고 그들의 기술을 청송이 흡수하는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태준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는 한지수와 윤 회장이 그들의 논리를 펼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청송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도둑 윤서아를 업계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들의 연설이 끝나자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주 인상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냉기가 흘렀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사님들께서 아주 흥미로운 오디오 파일을 하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존경하는 파트너들께서 나누신 전략회의 녹음 파일입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다. 다음 순간 회의실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호텔 스위트룸에서 나누었던 두 사람의 추악한 대화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음모의 전말 강태준에 대한 경멸, 그리고 윤 회장의 소름 끼치는 과거사 고백까지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한지수와 윤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사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연극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경호원들이 넋이 나간 두 사람을 끌어내기 전에 태준은 회의실 뒤편의 커튼을 향해 말했다. 이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커튼이 열리자 그곳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다. 태준이 이 마지막 심판의 증인이 되도록 비밀리에 초대한 것이었다. 그는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나강태준은 그동안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그 안에는 어떤 변명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저는 과거의 망령과 어리석은 자존심에 눈이 멀어
제 아내였던 윤서아 박사가 부당하게 비난받고 공개적으로 굴욕당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신 증거는 그녀의 완벽한 무죄와 그녀를 향한 비열한 음모의 실체를 증명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다음 말은 언론이나 이사회가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 카메라 렌즈 너머에 있을 그녀를 향해서. 윤서아 씨, 그의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그의 눈에는 깊고 진실된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내 사과 한마디가 당신이 받은 상처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세상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사과해 본 적 없는 오만한 남자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벽하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모든 방송 채널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판교의 엘리시아 바이오 연구실. 서아는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박진우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우리가 이겼어, 서아야. 완벽한 승리야. 하지만 서아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모니터 속 남자의 얼굴을, 그의 눈에 담긴 깊은 후회를 낯선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공개 사과는 분명 계산된 전략적 행동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실된 고통을 보았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 복잡하고 어려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이 던진 진실이라는 폭탄은 모든 것을 파괴했다. 윤 회장의 건설회사는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고 은행과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회사는 하루아침에 파산했다. 그는 아내의 회사를 횡령한 혐의와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한지수의 몰락은 더욱 비참했다. 그녀의 가문인 한미제약은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즉시 그녀를 후계 구도에서 박탈하고 모든 지원을 끊었다. 재계의 총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추락한 그녀를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들려온 것은 차가운 기계 음뿐이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 부명예, 그리고 태준의 마음까지도 이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엘리시아 바이오는 승리했다. 전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로부터 파트너십과 투자 제안이 쇄도했다. 윤서아의 이름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천재 과학자의 상징이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서아는 기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버지와 한지수가 몰락하는 뉴스를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통쾌함 대신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았다. 파괴는 그저 또 다른 파괴를 낳았을 뿐. 그녀는 자신을 포함한 이 전쟁에 얽혔던 모든 이들이 상처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그녀는 창밖을 보며 진우에게 물었다. 이겼잖아, 서아야. 넌 모든 걸 되찾았어. 아니, 난 아무것도 되찾지 못했어. 잃어버린 시간도 돌아가신 엄마도, 그리고 상처받기 전에 나 자신도.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지쳐 있었다. 강태준 역시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그는 청송그룹의 명예를 지키고 부패한 파트너들을 성공적으로 정리했다. 모두가 그가 이제 엘리시아 바이오마저 흡수하여 업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청송그룹의 임시 주주 총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발표를 했다. 오늘부로 저는 청송그룹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하지만 그의 폭탄 선언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또한 제가 보유한 청송그룹의 모든 개인 지분을 매각하고 그 자금 전액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과거 기업의 탐욕에 희생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윤서아 박사님의 어머님이신
김선영 여사 기념재단으로 명명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정의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부와 권력 그 모든 것을. 그의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저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되찾으러 갑니다. 그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자신이 군림했던 왕국 청송타워를 미련 없이 떠났다. 며칠 후 비가 내리는 늦은 밤, 서한은 연구실에서 홀로 새로운 분자 구조식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인터폰이 울렸다. 윤 박사님, 면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약속은 안 하셨는데 성함이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의 입을 막았다. 올려보내세요. 잠시 후 연구실 문이 열리고 그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대신 비에 젖은 평범한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화려한 권위의 갑옷을 벗어 던진 그는 어딘지 모르게 연약해 보였다. 그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간직한 낯선 남자처럼 서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낮고 쉬어 있었다. 청송그룹의 대표로서 온 게 아닙니다. 그 남자는 이제 죽었소.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남자로서 이 자리에 섰소.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집착이나 자만이 아닌 길 잃은 아이 같은 구원을 갈망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시오.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주시오. 보수도 직책도 필요 없소. 당신의 실험 장비를 나르고 연구실을 청소하고 무슨 일이든 하겠소. 제발 속죄할 기회를 주시오. 그의 절박한 애원이 텅 빈 연구실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서한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파괴했던 남자가 이제 그녀의 발치에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다. 한번 부서진 신뢰를 다시 붙일 수 있을까? 한번 죽었던 마음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강태준의 절박한 애원은 비 내리는 연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조용히 흩어졌다. 윤서한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격렬한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이성 리시영은 그를 밀어내라고 소리쳤다. 자신을 보호하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를 멀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 그녀 자신도 죽었다고 믿었던 한 구석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어쩌면 그녀가 필사적으로 부정해왔던 사랑의 마지막 불씨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과학자였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지금 눈앞에 이 남자 강태준이라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실된 고통을 보았다. 기나긴 침묵 끝에 그녀는 자신도 놀랄만한 결정을 내렸다. 연구실 바닥이 더럽군요. 대걸레질부터 시작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거절도 아니었다. 그것은 시험이었다. 십자포화가 쏟아지던 전쟁터에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녀가 아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열어준 틈이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속죄가 시작되었다. 청송그룹의 오만한 군주는 엘리시아 바이오의 가장 낮은 인턴이 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다. 과거 자신 앞에서 벌벌 떨던 연구원들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복잡한 실험 장비를 닦고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했다. 단 한 번의 불평도, 과거의 지위를 내세우는 행동도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말없는 사죄의 편지였다. 서한은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진심을 볼 수 있었다. 연구원들 역시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가끔씩 연구 외적인 물류나 행정 문제에 대해 겸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의 조언은 언제나 핵심을 꿰뚫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지배자가 아니라 조용한 조력자였다. 어느 날 밤 서한은 새로운 화합물 합성 공식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있었다. 몇 시간째 같은 자리를 맴돌며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였다. 조용히 그녀의 연구실을 청소하던 태준이 그녀의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가 밤을 새워 그녀의 연구 노트를 공부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제시한 해법이었다. 그의 통찰력은 날카로웠고 명쾌했다. 그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적이나 채무 관계가 아닌 동등한 지적 파트너로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아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기일이 돌아왔다. 그날따라 서아는 유독 말수가 적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늦게까지 홀로 연구실에 남아있던 그녀의 앞에 태준이 소박한 도시락 2개를 들고 나타났다. 그가 주문한 것은 서아가 어릴 적 어머니가 생일마다 끓여주시던 미역국과 쌀밥이었다. 그가 언제 어떻게 기억했는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태준은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어머님께서 당신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서아는 처음으로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또다시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연구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 태준은 용기를 내어내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에 대해 고백했다. 그녀가 죽고 자신이 홀로 남아 절규하던 그 끔찍한 꿈. 나는 당신을 잃는 것이 두려웠어. 내가 당신을 증오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 내 감정을, 내 나약함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거요.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영혼을 그녀 앞에 가감없이 드러내 보일 뿐이었다. 서아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괴물 뒤에 숨어있던 연약한 한 남자를 보았다. 그의 상처를 이해하자 기이하게도 자신의 상처 역시 치유되기 시작했다. 과거가 우리의 미래가 될 필요는 없겠죠. 그녀가 마침내 그가 기다려온 말을 건넸다. 그것은 용서의 시작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엘리시아 바이오는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김선영 여사 기념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다. 서아와 태준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로서 나란히 단상에 섰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태준은 서아를 그들의 옛집 청송의 본택으로 데려갔다. 그가 재단을 설립한 후 신탁에서 다시 사들인 집이었다. 집안은 예전의 차갑고 화려한 모습 대신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과거 그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정원, 그 달빛 아래에서 그는 그녀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어떤 계약서도 화려한 보석도 없었다. 그저 단순하고 우아한 반지가 들려 있었다. 나의 첫 번째 청혼은 할아버지의 명령이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의 두 번째 청혼은 내 심장의 간절한 애원이요. 윤수아 씨, 나의 파트너이자 나의 친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로서 나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주겠어. 서아의 얼굴에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는 따뜻하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1년 후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고 현대적인 집. 거실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아와 태준은 나란히 앉아 새로운 연구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뜨겁지 않았지만 고통과 용서라는 도가니 속에서 단련된 깊고 단단한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고 진정으로 자신들의 것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막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부신 여명이었다.